한상희 연구원 모시고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소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미국 바이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바이오 ETF는 어떨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국 바이오가 괜찮다면 이제 미국 바이오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미국 바이오 ETF도 당연히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 상장된 의미 있게 미국 바이오를 추종하는 ETF가 두 개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코덱스고요. 하나는 타이거입니다. 둘 다 나스닥하고 S&P 500의 바이오를 추종하기 때문에 실제 주가의 움직임은 그 XBI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 다른 점이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세금이 해외 상장 ETF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배당 수익세를 내기 때문에 15.4%를 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내가 매매 차익이 크지 않은 사람이라면 괜찮은 세금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 배당 소득세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식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매매 차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이 15.4%에 해당하는 이 배당 소득이 금융소득으로 잡히면서 최대 40% 이상의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좀 규모가 큰 투자자라면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돈을 벌면 그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해외 주식 상장, 해외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의 관계, 그러니까 매매 규모에 관계없이 차액의 22%를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250만 원을 공제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22%를 내는데 이 22%는 종합소득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식을 정말 크게 하면 오히려 종합소득에서 빠지고 분리과세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의 가장 높은 레인지가 40 몇 %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세금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투자 규모가 크고 그리고 매매 차익도 많이 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시면 해외 주식 ETF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바이오 ETF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제가 질문을 보고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도 아마 장기적으로 바이오가 되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가고 있고요. 저희 때만 해도 공대를 더 많이 갔었는데 저는 그 공대 갔던 직원들이 지금 발판이 돼서 삼성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좀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대를 가면 무조건 다 이제 의사를 하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의대를 가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뭘 하냐면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의대 가는 젊은 우리 좋은 인재들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혁신을 개발하고 혁신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저는 투신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도 분명히 장기적으로 대단히 좋은 그림을 그릴 거다라고 보는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은 어떠냐? 제가 요것 때문에 제가 몇 년치 그림을 그려보고 왔는데 한국 바이오하고 미국 바이오의 움직임이 꼭 일치하진 않아요. 방향성이 비슷할 때는 있지만 그래서 미국 바이오가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기계적으로 한국 바이오를 ETF 사는 거는 약간 지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를 좋게 보고 뭐 지금 뭐 분할해서 뭐 적립식으로 사겠다 이런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정님 외에 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미국 바이오 ETF 중에서 XBI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LA 비유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제 S&P 바이오테크를 추종하는 세배 레버리지 ETF인데 예전에도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을 별로 추천을 하지 않으셨었는데 혹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매우 같은 생각이고요. 예, 저는 이 라브라는 것도 찾아보니까 이 XBI랑 똑같은 인덱스를 추종하는데 이제 파생을 활용해가지고 XBI의 데일리 수익률의 3배를 이제 추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말하면 제가 그 레버리지를 2배 반 정도를 쓰는 효과가 있습니다. 30% 빠지면 약 90%뭐 그렇게 꼭 이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오를 주식을 제대로 샀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100원이 됐다, 만약에 10원이 됐다, 만 원이 되는 주식이라고 해도 내가 100원에 샀다 10원이 되게 되면 원금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거기서는 올라가려면 대단히 큰
이제 시간이 걸리고 원금이 없어지는 순간 제가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하고요.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이런 특히 3배짜리 ETF 같은 경우는 그런 레버리지랑 또 다른 게 하루에 움직임의 3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만약에 3배, 3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원금이 까지는 효과가, 왜냐하면 100원이 110원 됐다가 10% 빠지면 더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를 정말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매일 뭐 밤새 보고 이런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저는 이 3배짜리 ETF를 절대로 권하지 않고요. 제 아는 지인분들도 되게 뭐 이거나 다른 3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민트캔디님의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자, 앞서 질문해주신 이제 LA BU 외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ARKG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ARKG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바이오 ETF를 이제 추천하는 리포트를 쓰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중소형 성장주에 약간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 그 다음에 신재생, 뭐 아크,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올해 2월 한 10일 정도의 고점을 찍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막 다양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뭐 아크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이에 캐시우드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라든지, 뭐 신재생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생각보다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적다라든지, 뭐 바이오는 규제라든지, 뭐 전기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주가가 빠진 이유는 금리가 1%에서 1.6%로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빠르게 순환매가 오면서 주가가 빠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펀더멘탈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이런 ETF들은 특히나 업종을 사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의 디스카운트가 올라가서 주가가 빠진 거로 봐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리가 지금 1.67에서 왔다 갔다 하는 미국 10년물이요. 그게 크게 많이 오르지만 않으면 저는 시기상으로 이런 중소형 성장주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제일 선호하는데 제가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기관 투자가분들하고도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리포트를 내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바이오를 되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바이오는 싫다. 뭐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다른 ETF를 갖고 충분히 매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움직이는 폭은 전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중소형 바이오주 이게 지금 바닥을 찍고 오르고 약간 기고 약간 이러고 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게 될 때 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것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봐요. 네. 그렇군요. 정영성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XBI는 190개 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편입한 ETF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동일 가중 ETF의 경우 비중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오르는 종목 비중이 낮아지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취약한 점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XBI는 2006년에 처음에 발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행이 됐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ETF를 처음 도입했던 회사에서 만들었던 섹터 ETF고요. 지금 생긴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니까 요 전에 리밸런싱을 언제 했냐면 3월 20일에 했고요. 다음 리밸런싱이 6월 19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과거를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의 주기가 결코 길지 않아요. 어느 정도 최소한 시장의 변화를 다 받아들이면서 리밸런싱을 하고요. 그 리밸런싱이라는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종목은 빼기도 하고 좋아 보이는 건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인덱스 조절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충분히 이 미국의 바이오라고 하는 업종의 상승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신 이제 계속 동일 가중으로 바꾸려다 오른 게 줄어드는 당연히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종목이 190개니까 이 하나당 0.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뭐 2배 올라서 1%가 0.5로 깐다고 해도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새로운 걸 찾는 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또 하나는 이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가 잘못됐어요. 0.5인데 반토막이 났다고 치죠. 그래도 0.25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걔는 나중에 빼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효과가 맞물리면서 많이 오르는 종목을 때리는 효과를 다 상쇄한다. 그래서 이 동일 가중 ETF에는 오히려 이런 바이오 같은 뭐랄까
되게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많아 보이는 업종은 전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게 보니까 2006년 설립 이후에 연평균 CAGR, 그러니까 복리 수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적 수익률이 연평균 15% 정도 되고요. 지난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20%쯤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수익률이 안 난다든지 네네.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강 업종 질문입니다. 네, 크아학님 외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미국 철강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뉴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기 전에는 미국 1위 철강 기업이 이제 US 스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US 스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옛날에는 정말 철강 회사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지금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 하는 철강 회사 2개밖에 없어요. 뉴코와 US 스틸. 나머지는 미탈의 미국 공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일 큰 다른 점은 뉴코는 전기로 회사이고요. US 스틸은 고로 회사입니다. 뭐가 다르냐? 전기로라 함은 고철,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이 스크랩을 가져다가 철을 만들어서 파는 거고요. 고로는 저희가 많이 아는 철강석 넣고 석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제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이런 턴어라운드 할 때는 고로의 영업 레버리지가 더 크기는 해요. 더 크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 US 스틸의 규모나 이 시가총액 같은 규모가 크지 않아가지고 이제 S&P 500 현재 ETF를 찾아보니까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으로 보면 기관 투자가들이 처음 이제 건드리는 철강 업종은 당연히 뉴코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네네. US 스틸은 이제 스몰 캡 또는 마이너 캡이 될 거기 때문에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생긴 코알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철강 시황이 2005년과 비슷하다는 뷰가 있는데 2005년과 2016년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네,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 저도 되게 뭐랄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네. 제가 2005년이면 제 애널리시스 시작하고 거의 초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산업재 종목들이 정말 좋았어요. 철강, 조선, 건설, 다 기계 다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사이클이라고 지금 철강을 만약에 본다면 주가는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2005년하고 똑같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 이유가 전 2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수요예요. 그 당시에 철강 수요가 왜 이렇게 좋았냐. 중국이 WTO에 가입했던 게 2001년입니다. 네. 가입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철강을 막 쓰기 시작을 해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중국의 GDP가 연평균 10%씩 늘었습니다. 네. 그 큰 나라의 GDP가 10%씩 늘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경제가 셌겠습니까? 공급은 지금은 중국이 세계 철강의 60%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 당시 25%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이 좋은 수요를 다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해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철강을 때려지어서 지금 이렇게 공급이 많아진 거니까 그 철강 공급이 늘어나기 전에 수요가 먼저 늘어나면서 완전 대형 사이클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철강 사이클, 조선 사이클, 건설 사이클이 다 나온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런 업종들이 성장주라고 그러고 뭐 시가총액 1위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런 정도의 사이클은 지금은 아니다. 왜냐 지금 첫째 아직도 중국이 60% 공급 축소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 60% 하고 있고요. 네. 중국 GDP가 잘 나와야 5% 증가하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은 2005년이라기보다는 공급에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을 시작했던 2016년. 그리고 경기가 어땠냐 그때가 15년이 중국 경기의 바닥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미니 불황이라고 하는 중국 인덱스를 저 많이 보는 게 리커창 인덱스를 많이 보는데 그때 1.5 지금보다 더 낮을 때. 그러니까 중국 경기는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공급을 줄일 때였거든요. 네. 지금이 비슷해요. 코로나에서 경기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세금 제도를 바꾸면서 지금 공급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2005년보다는 16년이 더 가까운 것 같고 16년에도 주가는 되게 좋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네네. 마지막으로 김민성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현재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원자재 및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로 이제 중국이 철강 감산에 들어갔는데 뭐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른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맞는 말씀이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 수요랑 공급 모두 양호합니다. 특히 이제 공급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앞에서 거에 하면 이제 세계의 60%를 공급하는 중국이 2016년에는 노골적으로 공급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뭐 캐팔 줄여라. 지금은 5월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은 원래 수출을 하면 그 수출한 금액의 일부를 부가세 형식으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국의 생산업자라면 싸게 팔아도 돼요. 왜? 세금을 돌려받을 거니까. 그러면 싸게 팔아도 된다는 얘기는 생산을 많이 할 인센티브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5월 1일자로 대부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가를 주고 팔으라는 거예요. 세금 낼 거 내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되게 간접적으로 중국의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게 201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게 지금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많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지는 않을 거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는 게 뭐 전 세계는 크지 않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미국은 항상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금만 수요가 늘어나도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을. 미국 철강 가격이 다른 데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다른 지역의 철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수급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결국은 수급을 되게 양호하게 만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인플레도 당연히 가능하죠. 원래 철강 가격은 철강석 가격하고 석탄 가격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네네. 수급이 안 타이트하면 아무리 원자재 가격을 올려도 가격을 못 올려요. 네네. 그럼 철강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워낙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된 코스트 올라간 거를 전부 다 가격에 전가하는 현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이트한 수급이 인플레이션하고 맞물리면서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